네. 자, 오늘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네. 미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나스닥이 특히나 급등을 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죠? 나스닥,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해줬습니다. 네.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뉴욕 증시 검색. 자, 해보면은, 물가 둔화에 애플 효과의 상승.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가 어제 이제 어떤 지표 발표가 있었냐면, 어제 PCE, 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네, 그거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PC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죠. PCE.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이제 뭐 FOMC 회의하고 나서 파월이 인터뷰를 할 적에 우리 목표 물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바로 2%예요. 2%. 연준이 목표로 잡은 2%의 물가가 바로 이 PC입니다. 네.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CPI가 있고 PCI가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PC이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PC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어떤 발표가 나왔느냐? 자, 여기 investing.com에서는 컨센서스가 4.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값이 원래 4.4였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전 값이 4.3이었어요. 4.3으로 좀 더 낮아졌고, 그리고 이번 3.8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물가가 낮아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최저치를. 네. 긍정적이죠. 왜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서 연준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과도하게 어마무시한 긴축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금리를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렸죠. 그 덕에 글로벌 증시가 아주 거품이 확 빠져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작년 증시 급락의 원인은 물가였단 말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거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쵸? 네. 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연준이 금리 속도를 작년만큼 올리지 못하잖아요. 동결도 했다가 혹은 베이비 스텝이라는 것은 25bp 즉 0.25% 네, 올리기도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7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들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한 번 더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수가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느냐? 다들 연준 점도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남아있는 금리 인상은 대략 2번 정도. 아직 뭐 확정은 아니죠. 네. 그냥 점도표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점도표 상에서는 2번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 남은 거는 한 번이 남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동결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쵸?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니까요. 맞죠, 여러분? 이 컨센서스가 만약에 바뀌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까? 물가가 계속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만약에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제는 급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계속 계단식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수도 맞춰서 급등한 것이다. 당연한 거지만 증시 급락의 원인이 물가였다면 물가가 잡혔으면 증시도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과하게 금리를 올렸다는 것이 증시 폭락의 원인이었고 이제는 물가가 잡혔으니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작년처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빠졌던 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지. 이 악재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면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죠. 떨어질 때는 원웨이로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빡 올라가죠. 네. 이게 이제 악재가 해소됐을 때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렸던 주요 원인이 해소가 되면 한 번에 올라갈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천천히.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역대급 급등이 나오고 있다. 역대급 급등이 지금 나스닥에서 그죠?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과열겁니다. 지금 뭐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네,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완전 초과열권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전망이 어떠냐. 일단은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가 이렇게 있어요. ADP 비농업 고용, 노동부 비농업 고용. 이거 똑같은 비농업 고용인데 이제 발표하는 주체가 다른 겁니다. ADP는 어떤 개인 회사고 노동부는 말 그대로 정부입니다. 정부.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 국면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까지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평균 시간당 임금, 이것도 중요하죠.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구매관리자지수, PMI 지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경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요것도 마찬가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내일 발표된 지표들은 다 경제 관련, 네, 경제 흐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까지 좋다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어요. 근데 경제까지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단은 지표가 잘 나오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열권이라는 건데 우선 국장부터 볼게요. 일단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국장이 당연히 갭상승으로 출발할 겁니다. 일단 제 전략이 들어맞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매매를 쉬다가 거의 뭐 매수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금요일부터 매수를 좀 했어요. 금요일에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이 몇 개냐면 6개가 넘네요. 대충 뭐 6, 7개 정도 산 것 같은데 일단 미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조금 장 초반에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방송 보시면, 화면 보시면 여기 시그널 보이십니까? 하늘색, 형광색, 그리고 검정색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폭풍 전야 시그널이에요. 저는요, 제가 해외 선물을 잘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떤 패턴,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결국에는 뭐다?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매크로가 좋다, 나쁘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걸 안다고 해서 경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수 타점 나옵니까?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죠?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주가가 무조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예로 보십시오.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2009년도에, 8년도에 급등이 나왔는데 경제가 회복이 돼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미리 선반영돼서 빠졌고 앞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코로나 때를 보십시오. 코로나 때 실물 경제가,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던 것이고요. 코로나 때에는 실물 경제가 붕괴가 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경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코로나 때 한 2, 3주 동안 한 달 정도 빠졌나요? 빠졌다가 V자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갔습니까? 한 달 만에 경제가 좋아졌나요? 아니거든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재난지원금을 막 지급을 하는 지급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는 숏을 쳐야지, 인버스를 사야지. 그랬었으면은 한참 올라갈 때 마이너스 나고 손가락 빨았겠죠. 그쵸 여러분들. 예.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주식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네, 뭐 주식 동학개미운동, 그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주식을 하는 게 애국인 것이냐, 네, 그렇게 약간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주식에 1도 관심 없던 투자자들까지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서 주식회사를 두고 주식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쵸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유동성 장세였던 거죠. 유동성 장세. 맞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관심도 없던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경제, 매크로. 경제 및 매크로에, 즉 거시경제죠. 매크로로 하면 거시경제 같은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 실물 경제가 이제 작살나니까 계속 이때부터 해서 초기 때부터 숏, 그죠? 인버스, 숏 관점을 계속 유지하던 그런 전문가들이 제법 있었어요. 주로 이제 뭐 증권 방송에도 출연하고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하면서 지금 뭐 실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매크로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수 계속 올라가면서 욕 많이 먹었죠. 근데 계속 그 숏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 얘기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한동안 욕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유명한 방송 매체 출연하고, 네, 되게 유명세를 탔어요. 타면서 책도 쓰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인버스, 그러니까 숏뷰 외쳤다가 이제 급등에 나왔던 걸 묻히고, 이제 부각이 그제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부각이 되면서 막 진짜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지. 그죠?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크로 하면서 계속 숏뷰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도. 작년 말에도 계속 지수 더 빠진다. 지금이라도 주식 좀 줄이고 탈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이후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도 매크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매크로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크로 안 좋다. 앞으로, 리세션이 올 거고, 뭐 경제 안 좋아질 거다. 그죠, 여러분? 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전 그거 관심이 없어요. 왜?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차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추세가 어떤지, 상방인지 하방인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계속 매크로 하면서 경제지표 어쩌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언제 타점을 잡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 100번 숏 외치다가 한 번 들어맞은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꼭 여러분들 한 방향성을 계속 저는 고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증권시장,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금융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인 이상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그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죠? 현 추세를 잘 다시 분석해가지고, 추세에 맞게끔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게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시향을 되게 잘 맞추지만, 100% 다 맞진 않거든요. 어떻게 100%다 맞추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막 매크로다 뭐다, 뭐 경제지표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공부 차원에서 좋아요. 공부하고 나중에 뭐 자식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죠? 예. 어려운 경제 용어만 얘기하면서 의스될 수도 있고, 좋은데, 그거를 너무 매매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알겠죠? 저는 올해 하반기에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 저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리세션이 올 것 같고 증시가 하락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또 차트상에서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시그널. 그럼 그때 쇼치면 돼요. 그때 줄이면 됩니다. 맞죠? 추세가 굳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추세 줄이면서 인버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들 돈 벌고 있을 때 인버스로 막 물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기회비용을 생각하자. 기회비용.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폭풍 전야 시그널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요거는 추세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올랐다. 과열이다. 형광색, 검정색과 형광색이 있는데, 얘네들은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자, 코로나가 아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고점에서, 자, 투머치하게 많이 올랐다. 조심해라.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검정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검정색이 딱 나오죠. 실제로 이거 나오고 나서 급락으로 이어지고 급락으로 이어지고 또 급락으로 이어지고 급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살짝 횡보하고 있었었는데 또 형광색이 뜹니다. 급락 보이시나요? 또 검정색이 뜨죠. 또 급락. 하늘색이 뜨고 검정색이 떴어요. 급락. 형광색 뜨죠. 급락. 잘 보세요. 네. 확률이 되게 높아요. 100% 시그널은 없어요. 확률입니다. 확률. 자, 그 다음에 형광색 또 뜨죠. 검정색이랑 급락. 또 뜨죠. 형광색 또 급락.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까만색 뜨죠. 이후로 2, 3개월 동안 계속 빠지죠. 계단식으로. 여기도 봐봐요. 검정색 뜨죠. 또 급락. 2달 동안 빠지죠. 그 전에 하늘색으로 경고 주죠. 과열이다. 조심해라. 그죠, 여러분들? 또 볼까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초떡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그 전에 정말 소름 돋게도 검정색이 뜨고요. 하늘색이 뜹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검정과 하늘색이 같이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니 경제지표니 이런 거 알려주냐고. 경제지표 백날 공부해보세요. 이거 알려줍니까? 타점을? 안 알려주잖아. 자, 여기도 보세요. 검정색 뜨죠? 검정색 뜨죠? 형광색 뜨죠? 최고점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추세 판단하는 지표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쭉 가다가 이제, 뭐까지 맞추냐면, 2018년도 무역전쟁 터지기 전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기 전에, 자, 형광색으로 먼저 경고하면 줍니다. 여기도 검정색 빠지고, 검정색 빠지죠? 형광색, 하늘색 빠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검정 뜨고, 1차 검정, 2차 검정, 형광색, 3차 검정 또 뜹니다. 야, 뭔가 위험해, 조심해 하고 있어요. 결국 폭락. 반등 나왔죠? 형광색 또 폭락. 반등 나왔죠? 고점에서 하늘색 탄력 둔화 조정. 그 다음에 또 검정색 또 폭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 전에 보세요. 검정색. 즉 추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차트가 큰 손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 차트상에서 시그널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차트 무시하지 말라고. 경제지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하죠. 근데 그게 타점을 잡아주진 않거든. 그게 추세를 잡아주진 않거든, 경제지표가. 맞죠? 네.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역대급 유동성 장세.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신호가 미스가 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100%는 없으니까. 근데 정말 많이 올라났어요. 많이 올라나서 서서히 탄력이 둔화될 즈음에 검정색이 뜨고서 하락하고요. 검정색 뜨고 하락하고 하늘색 뜨고 하락하고 또 검정색이 이제 또 뜨기 시작하죠. 검정색 세 번 뜨죠. 언제나 비슷해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기 전에 1차, 2차, 3차 검정색.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증시 폭락. 또 반등 났을 때 형광색 폭락. 반등 났을 때 하늘색 폭락. 반등 났을 때 형광색 폭락. 반등 났을 때 하늘색 급락. 하늘색 급락. 하늘색 급락. 형광색 급락. 오케이? 그리고 최근에 또 뜬 거예요, 이게. 봐봐요. 검정색이 떴고 형광색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방에 주식 비중 줄이고 인버스 샀던 거야. 그래서 인버스 뭐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인버스로 짤짤이 한 거예요. 유료방에. 아셨죠? 자, 아셔야 될 게 형광색이 뜨고 검정색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나오더라도 한동안 조심해야 돼요. 절대 주식 비중 늘리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예. 여기 봐봐. 형광색 떴지? 반등 나오지? 다시 빠지잖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자,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검정색 떴죠? 빠지다가 반등 나왔지? 다시 그만 나오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검정색 나왔죠? 반등 나오지? 다시 급락하지. 그래서 저는요 다음 주에도 설사 미증시 영향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진 않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제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주식을 샀는데 추천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상황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과하게 주식 비중은 늘리진 않을 거예요. 제 계획은 일단 21선을 만약에 돌파해준다. 만약에 21선 돌파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다시금 주식 비중을 서서히 줄일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증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이 추세선을 살짝 지금 이탈을 한 상태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추세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럼 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맥시멈 여기 상단까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원웨이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든지 할 수 있겠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이제 금요일에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포인트고 우리 유로방처럼 월요일에는 갭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갭이 떴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갭이 뜨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증시 영향으로 갭이 뜬다. 그럼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월요일에 미증시 영향으로 갭 떴을 때 절대로 시초가에 매수하지 마세요. 초보분들. 갭 떴을 때 제발 시초가 사지 마. 갭이 뜨면 일단은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알겠죠? 지수가 빠졌을 때 그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사라고. 빠졌을 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올라갈 때는 매수를 못해. 떨어질 때 매수를 못해. 올라갈 때는 잘 삽니다. 심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까지 지수가 올라갈 때 매수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수익이 난 적 얼마나 있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 괜히 나왔을까? 올라갈 때 자꾸 추격 매수하니까는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차라리 지수가 빠질 때 한번 사보라고. 차라리. 물론 100% 수익 나지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하시던 매매법대로 매매법보다는 좀 더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던 습관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급등하던 거 추격 매수해가지고 많이 물렸죠? 차라리 빠지던 것들을 한번 매수해보시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수익 날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진짜. 한번 역발상 매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국장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21선 위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국장. 다음 주, 반등 시 21선 부근. 그 위로, 부근 비중 축소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미장입니다. 가격권이에요.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장 잘 보세요. 미장이 일단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죠? 다음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이에요. 지금 미국이 월, 화 휴장입니다. 이틀간 매매가 이틀간 얘네가 안 열려요. 선물은 열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은 게 타이밍이 좋은 게 다음 주 월, 화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고로 네 국장의 경우 오르기 좋은 구간 맞죠? 네 오르기 좋은 구간이에요. 미국 증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일단은 네 위로는 열려 있어. 저점에서 지지도 받고 오르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 미장이 열리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데 자 만약에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살짝 돌파했어요. 강하게 돌파 못하고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죠?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나스닥도 근처까지 왔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일날 장이 열리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뭐 바로 음봉이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음 주 수요일날 저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저는 한 80, 90% 이상이라고 봐요. 여기 수요일날 저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만약에 수요일날 안 나오면 목요일이라도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한번. 네.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 음봉 출현 가능성 농후. 만약 이때 음봉이 만약 이때 강한 음봉이면 만약 강한 음봉이면 그러니까 장대봉이겠죠? 네, 음봉 또는 윗꼬리가 긴 음봉 이게 안 좋은 거죠. 만약 강한 음봉이면 추가 급락 가능성 매우 높아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 진짜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여기서 음봉이 세게 뚜려 맞았다. 음봉이 조금 누가 봐도 좀 좋지 않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 국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만약에 민시가 음봉이 나왔다, 안 좋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날 아침 목요일부터 국장에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국장이 이제 월화 미장이 휴장이니까 네 월화 수요일까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수요일까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화 수까지 우리는 미국 증시 간섭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까지는 미중시의 간섭을 안 받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자 수는 미장의 간섭을 영향을 받지 않음. 오르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올라가고 나면 제 전략은 수요일부터는 좀 줄여주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등시 수요일 또는 네 중요합니다. 수요일 또는 21선 그 위로 비중 축소 관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열심히 수익 챙겨요. 수익 나는 거 있으면 챙겨. 수익 챙기고 나서 수요일부터는 줄이자 이거야. 왜? 수요일 밤부터 미증시가 열리니까. 전 수요일부터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요일날 위험한 음봉 나오면은 목요일에도 추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 정도만. 지금 아무튼 기술적으로 되게 과열이고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정말 약한 음봉이 나왔다. 여러분. 자, 만약 현재 단기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2, 3일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짐.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보시면 벌써 이제 5월부터 봤을 때 하나, 둘, 3단 상승했거든요. 그죠? 한 번 더 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여차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숏으로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무섭겠지. 숏으로 물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지금 다음 주 시장 전망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다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1부는 이제 우리 해외선물 6월달 결산 실계좌 제가 보여드리면서 6월달 해외선물 수익 총 결산을 보여드렸고, 제가 1억 4천 넘게 수익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억 4,700 수익 남은 제 실계좌 까드렸죠. 계좌 2개 9천, 하나는 9,200만원, 하나는 5,500만원. 1억 4,700 이상 번 거 수익 보여드렸고, 이거 말고도 뭐 실전 투자대회 지금 순위도 보여드렸고, 우리 유도연님들 실계좌도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부에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무료 체험을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무료 체험 같은 거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고 계시다면은, 그 방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아직 무료 카톡방에 입장 안 했다 하는 분 계시면은, 네,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6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유료님들 큰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7월 3일인가요? 네, 7월 3일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